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영상은 지난 3월 24일 날 우리 고2 학생들이 봤던 국어 모의고사 3월달 서울교육청의 모의고사 중에서 16, 17, 18번 희곡 지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2년에 나왔던 신명순이라는 작가가 쓴 전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물론 이 세 문제의 답은 뭐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도 않았고요. 그 쭉 한번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비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워낙 그 킬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희곡 지문은 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저희 연구소에서도 굳이 희곡 지문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답만 맞추고 그런 거는 뭐 다른 훌륭하신 국어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영상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착안한 것은 뭐냐면은 금년도 고3 학생들이 보는 수능 특강 독서에서요, 독일 극작가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브레이트라고 하는 희곡 작가가 창시한 서사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바로 전하라고 하는 작품이 그런 서사극 장르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 추세가 이렇게 단순히 지문 하나만, 작품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다면은, 딴 때 같으면 그 서사극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요번 문제 같은 경우도 18번 보기 같은 거죠. 그런 보기에 들어갈 만한 이론적인 내용이 평론같이 그렇게 쭉 제시가 된 다음에 이제 작품은 그 아래 나오는 거죠. 작품.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딱 지문이 있으면은, 물론 이 지문 속에는 작품 하나만 나오고, 그러면서 요번 문제 같이 보기 속에 이렇게 브레이트의 서사극은 어쩌다 하면서 이 이제 작품 속에서 이 서사극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나가면서 선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고전 시가라든가 현대시 부분에서 그런 트렌드가 지금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희곡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 단순히 이 전하라고 하는 작품 지문만 가지고 문제 해설 답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 브레이트의 서사극 부분도 같이 짚어나가면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작품이 이제 실제 최근이 아니고 1962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50년 후에 2012년이죠. 2012년도에 다른 연출가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현된 그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전하의 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네이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런 모습으로 공연이 됐구나 하고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 17,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16번 보면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자, 이 각 대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요. 거기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는데, 다 어투예요. 어투. 무슨 어투. 연계해 주세요. 거의 뭐 화법 장문 중에서 화법 문제 같은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또 17번을 보시면은, 자, A라고 하고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묶어놓은 거에 윤씨하고 숙주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두 명의 등장인물 간의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나마나 A라고 묶어놓은 부분 속에서는 윤씨하고 숙주가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겠죠. 그러니까 네 개는 서로 둘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에 해당되는 것일 테고, 하나는 둘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보기는 이겁니다. 자, 18번 문제. 이 전하라고 하는 극이 연극 중에서도 희곡 중에서도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극중국의 형태를 보인다고 하는 건데, 보세요. 아래 도식과 같이 이렇게 틀 속에 틀극이 있고, 그 틀극 속에 내부극이 삽입된 형태를 가진다. 마치 소설로 비유하자면은 액체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런 극에서 관객들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미리 정해놓은 암묵적 약속이 있답니다. 암묵적 약속인 그거 보고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컨벤션에 따라서 극의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극중극의 구조에서는 틀극의 배우들이, 즉 여기 액자 같은 그런 거죠. 틀극의 배우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내부극 속으로 들어가서 내부극 배우나 관객도 된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딱 이것만 놓고 보면은 좀 왠지 잘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데,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대사를 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극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액자 소설처럼 틀극과 그 속의 내부극의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독일 극작가 브레이트가 창시한 서사극의
서사극과 같은 갈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년 EBS 수능 특강 독서 63페이지쯤에 있어요. 그 서사극에 나왔던 부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수능 특강 독서 63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해당 페이지의 이제 본문은 뭐냐면은 여기 썼듯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그 본문 테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번 문제 가가지고 이 브레이트의 서사극과 또 공통점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라는 의미에서 보기가 주어지고 쭉 선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전하라고 하는 작품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색이 있는가는 뭐 굳이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바로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나 좀 보겠습니다. 이 브레이트, 독일 극작가 이름입니다. 브레이트는 관객이 현실의 재현에 충실한 사실주의적 연극 공연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키워드죠. 관객들이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사극이라고 지칭되는 드라마를 창작하고 연극으로 연출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객이 공연장에서 수동적인 관람자로 머물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관객이 일상으로 되돌아가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 이게 중요하죠. 연극 공연에서부터 몰입을 방해할 필요가 있었다. 몰입을 방해한다. 바로 나중에 볼 우리 지문에서 어떤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몰입을 방해하게 되는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서사극은 기존의 연극처럼, 자, 기존의 연극하고 공통점은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지지만, 자, 우리 이 지문도, 전화 지문도 다 대본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 연극하고 공통점인데, 이 연극에 몰입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18번 문제 보기에 나왔던 거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쭉 나오면서 뭐 같은 얘기예요.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기 박스가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1번부터 4번까지 포스트 드라마 연극하고의 공통점, 차이점, 문제 선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사극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할 부분은요. 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전통적인 연극에서는 플롯이라고 하는 걸 항상 강조했죠.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게 소설에서도 또 중요합니다만, 이 줄거리에서 원인과 결과가 딱 있는 거죠. 원인, 결과 계속 인과관계가 이어지면서 결국 필연적인 구조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거 보고 플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라고 하는 장르는 플롯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즉 스토리가 쭉 전개돼 나갈 때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고, 쭉 필연적인 구조에 따라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거부하고 좀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잠시 후에 그 전하라고 하는 작품 속에 이런 플롯을 거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도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읽어본 학생들 다 알겠지만 여기 숙주라고 한 이름 나온 것부터 아마 신숙주 역할을 할 사람이다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신숙주는 또 언제적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 썼듯이 물론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이기도 하지만 또 계속 그 세종의 뒤를 이어서 문종, 단종을 거쳐서 세조 때 이르러 가지고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죠.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죠. 한명회와 신숙주 역사는 안다. 마치 배반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시작된 대사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숙주. 근데 아직은 정식으로 지금 신숙주 역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 봅시다. 선생님, 제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것마저 저로서는 불쾌합니다. 상당히 신숙주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학자, 어쩌고저쩌 하면서 그래도 자네의 먼 할아버지 입장이 한번 되어보게 그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이 나오나, 그랬더니 계속 숙주가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라도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학자, 좋아. 그럼 자네는 자네의 의지로서 신숙주 입장을 타개해보게. 결국 자네는 자신보다는 그분을 존경하게 될 걸세. 자, 우리가 배우라면은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 배역의 입장을 마치 자기 몸에 그 배역의 인물이 빙의한 것처럼 배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숙주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역사적 인물 신숙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숙주 역할을 맡아서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숙주의 입장을 쉽게 동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너가 한번 해보면은 그 입장에 대해서 연기해보면은 그 사람 입장 이해하고 존경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계속 숙주는 전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숙주 역할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숙주 역할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신숙주 입장을 대변해서 아주 열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 뻔합니다. 네,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여기부터는요, 16번에 아까 1번, 아까 각각 기억부터 미금까지 그 대사 부분에 빗줄 쳐놓고서 연출과 지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놓고 어투를 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어차피 그 답을 고르는 거 쉽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는 돌아가지 않고 제가 중요한 키워드만 적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빨간 거로 적어 놓은 거는 정답이 아닌 선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죠. 자, 세조, 저 선생님,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저 선생님, 저 점점점 이거부터가 뭔가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16번 1번 선지는 뭐냐? 기억은 학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아니, 저 선생님 이게 자신감 넘치는 어투입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X 학자, 뭔가 세조, 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그 옛날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자, 이 세조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옛날 의상 같은 것이 준비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옛날 궁중에서 쓰던 말, 궁중어 같은 것도 서툴러서 잘 그 옛날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니은 부분이었고 16번의 2번 선지였죠. 16번의 2, 자, 16번의 2가 뭐였냐면 이 니은 이 대사가 연기를 할 만한 무대 공간이 협소할 것을 걱정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자, 이 세조 인물 맡은 사람이 걱정하긴 하는데 이게 공간 협소하는 것을 걱정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옛날 궁중 의상 없는 것, 또 궁중어가 서투른 것, 그걸 걱정하는 거죠. 딱 봐도 답이 아니겠습니다. 3번, 하하하하, 학자가 말합니다. 디귿입니다. 하하, 알겠네. 자, 이것은, 자, 제가 파란 거로 써놓은 건 적절하다는 답이 될 수 있다는, 답이 되는 선지겠죠. 자, 16번에 3번이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이거 제가 안 썼네요. 네. 16번에 3번이었습니다. 16번에 3번이 뭐였냐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이 웃어넘기는 어투로 연기해주세요. 맞죠? 걱정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웃어넘긴 적절한 선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학자의 말씀은 의상, 궁중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의상에 대한 고증이나 궁중어 그런 거 뭐 딴 잡지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따위 옷이나 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조역은 자네가 맡도록 하게. 때는 세조가 즉위한 지 1년 후로 하지. 자,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만 세조가 즉위한 때가 1455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적었지만 바로 세조가 단종을 보필하고 있던 김종서 같은 신하들을 죽인 그 계유정난이죠. 바로 왕권 찬탈하는 첫 번째 거사입니다. 계유정난을 일으킨 때가 1453년이었고 세조가 즉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한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다 거치고 2년 뒤에 1453년에 55년에 즉위했죠. 그러니까 여기 세조가 즉위한 지 1년 뒤라고 하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세조가 즉위한 지 1년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1456년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1456년에 이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1456년. 자, 1년 후에 됐고, 자넨 저 위로 올라가게. 자, 이제 연기할 준비하라는 거죠. 옳지. 옛날에 산과 들을 뛰어 돌아다니며 주색을 즐기던 자네는 아니. 수양은, 자, 원래는 수양대군이었다가 세조가 된 거죠. 수양은 왕이 됐네. 표정이 좀 더 침울했으면 좋겠네. 아무래도 뭐 조카를 몰아내고 그렇게 왕의 자리를 뺏은 게 좀 약간 좀 기분이 썩 유쾌한 것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침울한 표정을 지으라고 하는 건데 이 세조 역할을 한 사람 역시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하니까 일동 웃습니다. 잘해보게. 옳지. 정말 배우 같은데 좀 침울한 표정 짓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정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또 지시를 합니다. 바로 그 정군 역할을 할 사람을 정찬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찬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스위치를 끄는 신용을 하니까 조명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옆에다가 뭘 써놨냐면요. 여기 배역 이름은 정찬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 실존 인물은 이 사육신과 관련된 실존 인물은 정창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정창손이 왜 여기 관련이 있냐면 이 사람 사유가 김질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었죠. 이 김질도 성삼문 같은 사육신과 함께 이 바로 세조를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꾸몄었는데 김질이 왠지 불안해서 배신을 하고 김질이 세조한테 고해바치죠. 결국 그 김질이 고해바치는 바람에 성삼문의 계획은 다 탄로가 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바로 이제 김질의 장인이 정창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육신 이 계획이 무산된 이후에 이제 정창손과 김질은 또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그런 또 그
이야기 전개가 됩니다. 하여튼 원래는 정창손인데 오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정찬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자 됐어. 자, 근데 계속 세조는 저 자신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있으면 배역에 들어갈 사람이 진짜 빙의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자신이 없는데요. 그만큼 세조라든지 그거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학자가 그렇지. 감정을 돋우는 데는 음악이란 게 있지. 자네들은 날 따라오게 옆에서 그렇게 웃으면 방해가 될 테니 그러면서 세조와 숙주를 제외한 사람들 퇴장한다. 자, 새로운 등장인물 또 나왔습니다. 성산문 역할을 할 사람이네요. 성산문. 저 선생님, 우리 어떤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것이 없잖아요. 자, 아까 자 세조가 걱정한 거는 궁중 의상 없고 궁중어 서툴르고 그런 거 걱정했는데 자 성산문은 또 뭘 걱정했냐면은 자 우리 본격적으로 세조와 성산문 사육신 얘기를 연기할 텐데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거 없잖아요. 좀 전통적인 연극하고 다르네요. 자, 다른지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브레이트의 서사극의 특징이 좀 겹치죠. 이거 마지막에 다시 보겠습니다. 학자, 이거 봐요. 이거 봐, 성군.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면 아마 아예 토론을 계속할 필요도 없잖아. 우린 그저 성실하게 각 인물들의 입장을 더듬으면 되는 거야. 성산문. 그래도 어떤 질서 같은 하면서 이게 이제 리을이 16번, 4번 선지였습니다. 16번, 4번이 뭐였냐면은 다양한 연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걱정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근데 성산문이 여기서 걱정하는 건 맞는데 얘기 줄거리가 없어가지고 연기할 때 질서가 안 잡힐 것 같지 않느냐. 그걸 걱정하는 거지. 연기 경험 부족하는 것을 걱정합니까? 아니죠. 이 16번에 4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학자께서는 역시 걱정하지 말라고 자네의 말은 자네가 명령한 질서를 잃어버린 채로도 이렇게 길을 잘 가고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좀 약간 비웃는 듯한 말투로 그렇게 질서가 거슬리면 교통순경한테 가서 물어보게 하면서 저는 퇴장하고 성산문 역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직도 이제 자기가 잘 이렇게 줄거리도 없는 연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계속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서 이제 음향 효과로 시계 소리가 한시를 땡 치고 또 여기서 음악이 또 얇게 흐릅니다. 제가 여기서 따따따따따 물결 표시를 왜 했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그 틀극이 끝나고요. 아까 18번 보기에서 봤던 극중극의 장르에서 틀극이 끝나고 이제 틀극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가 내부극의 배역을 맡음으로써 이제 여기부터 내부극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대사를 보더라도 숙주, 전하, 이젠 돌아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딱 말투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세조는 피곤한가? 그러면서 자, 여기부터 내부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아까 숙주 역할을 맡을 사람, 또 세조 역할을 맡을 사람이 이제 신하와 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쭉 윤씨와 숙주가 쭉 나오는데 여기부터 다 통째로 A라고 묶었습니다. 윤씨하고 숙주의 대화는 전부 다 A라고 묶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 옛날 사람들 그 배역 중에서 정식 성과 이름이 다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여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윤씨가 여성인데 신숙주하고 이렇게 서로 막 논쟁을 할 정도면 부인 정도 되는 사람밖에 그럴 사람은 없죠. 바로 윤씨는 신숙주의 부인을 말하는 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쭉 문제 풀어보고 봤을 거기 때문에 또 실제로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도 어차피 이 시험 문제 출력해서 다 문제 풀어보면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여기 나오는 윤씨와 숙주의 대화를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 테고요. 다만 아까 우리 17번 문제에서 이 A 속에서 윤씨와 숙주 간의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는 윤씨하고 숙주의 대화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만 잠깐 찾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네. 이 윤씨하고 숙주의 대화 중에서 바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윤씨, 이 부분 보겠습니다. 윤씨. 자, 배반이죠. 자, 신숙주가 한 행동 보고 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배반이에요. 모두들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군께 지조리를 굽혔다고 떠들어요. 그런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어요 하니까 숙주가 난 그들을 설복시키는데 실패했을 따름이야. 배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상황을 포기시키는 것은 무사와 안녕만을 바라는 늙은이들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국 그들은 전하의 악명과 함께 영원히 그 충성심으로 떠받쳐지겠지. 백성들이란 그런 죽음을 좋아하니까.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윤씨는 당연히 신숙주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당연히 그 반대로 성산문 같은 사육신의 행동을 정의롭고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보겠죠. 반면에 세조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할 테고요. 그런데 신숙주 역시 자기는 물론 성산문 같은 사육신의 입장에 동조하진 않고 역시 여기 쭉 숙주가 말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사육신의 그런 죽음을 백성들은 좋아할 것이다. 결국 의롭게 평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윤씨하고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7번 문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나왔듯이 방금 본 우리 이 숙주의 대사 중에 이것이 지금 미음으로 묶여 있으니까 미음에 해당되는 16번의 5번 선지를 보시면 5번이 이거예요. 상대방의 판단에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아니, 이 신숙주가 자기 입장을, 난 절대 배반이 아니라고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안해하는 어투로 연기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네, 그런 상황을 보기 시키는 거야.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단종이 처음부터 영월로 쫓겨난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는 그래도 점잖게 상황으로 그렇게 일단 직위가 정해졌다. 그러다가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영월의 유배를 갔습니다만 하여튼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어투로 말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신숙주가 왜 이렇게 배반의 그런 아이콘처럼 이렇게 듣느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신숙주가 집현전 학사 출신이라고 그랬고요. 물론 여기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상문 같은 사람들 다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죠. 자,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세종대왕 때 이 집현전 학사들을 얼마나 세종이 참 아껴줬습니까? 특히 옛날 이야기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숙직을 하면서 밤에 이제 집현전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마침 세종이 한밤중에 그 집현전에 들어왔다가 신숙주가 뭐 또 덥지도 않고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감기 걸릴까봐 자기 골룡포를 벗어서 신숙주를 덮어주었다. 그래서 신숙주가 상당히 감동했다. 그런 스토리 좀 이야기책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 세종이요, 자기 아들 세자 이제 장차 문종인들 세자가 몸이 허약하니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또 그러면은 그 손자 단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종의 어머니 결국 문종의 부인이 단종을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린 나이에 죽이 하더라도 왕을 보호해줄 대비하고 유책 세력이 있다면 큰 걱정이 없는데 단종의 엄마도 일찍 죽고 하니까 만약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버리게 되면은 진짜 참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특히 아까 전에도 뭐 수양 얘기도 나왔지만 세종의 아들들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야심가적인 좀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또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세종이 상당히 불안해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신숙주라든지 김종서라든지 이런 신하들한테 나중에 이 어린 손자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 보고 고명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생전에 신신당부한 뭐 그런 부탁을 받은 대신 고명대신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신숙주가 이렇게 세종한테 예쁨 받았는데 세종이 그런 자기 어린 손자를 나중에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배신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더더욱이나 이렇게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이 신숙주와 윤씨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17번 문제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지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어차피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만 빠르게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이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씨의 입장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치겠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X를 치겠고 숙주의 입장은 빨간색 동그라미는 X로 한번 쳐보죠. 사육지는 정의를 위해 죽었는가? 당연히 윤씨는 그렇다는 입장이고요. 세조의 폭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윤씨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X 입장이고 신숙주의 행동은 비겁한 배반이었는가? 윤씨는 그런 입장 배반이었다. 또 신숙주의 배반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는가? 윤씨는 그럴 것 다 너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인가? 당연히 윤씨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숙주의 입장. 사육신은 정의를 위해서 죽었는가? No.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죽었다고 봤습니다. 세조의 폭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신숙주는 폭정이라고도 안 봤어요. 당연히 한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이고 의를 위해서 행동했다. 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 봤고요. 신숙주의 행동은 비겁한 배반이었는가? 자기는 배반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죠. 서로 입장 다릅니다. 윤씨하고. 신숙주의 배반은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 제가 빨간 줄 친 거에서도 봤듯이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부분만큼은 윤씨하고 입장이 같았습니다. 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보기가 나와 있는 18번 문제로 넘어가기 앞서서요. 아까 이제 16번 문제에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게 자, 이게 결국 어투를 묻는 거라서 이게 화법 문제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했는데 요번 고3 학생들 3월달 모의고사 중에서 화법 작문 중에서 좀 화법이 좀 약간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뭐를 물어봤냐면은 그 대화 내용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뭐 그런 어투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서 이게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그 개념하고요. 준언어적 표현.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 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학생들이 답 고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자, 바로 이 어투는 뭡니까? 어투는 비언어적 표현이 아니고 준언어적 표현이죠. 준언어적 표현. 말 그대로 언어에 따라붙는 어투, 뭐 목소리의 높낮이, 뭐 그다음에 뭐랄까 그 억양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에 따라붙는 거를 이렇게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거, 즉 몸짓이라든지 표정 같은 거, 바로 그렇게 그 확실히 준언어적 표현하고 구별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역시 어투어투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화법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준언어적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개념을 짚어 나가야지만, 그렇게 미리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에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화법 문제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고2 학생들도 이제는 그냥 지문 안 보고 문제만 읽고 그냥 시간 세이브할 수 있게 답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1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연극 지문의 형식을 빌리게 했지만, 이게 사실은 화법 문제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식이겠죠. 거기서 대화하는 사람들 간에 뭐 서로 의견이 같은 거 다른 거 그런 거 충분히 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까 극중국의 장르를 알 수 있는 바로 1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극중국의 특징, 틀극, 내부극 이런 거 봤고요. 자, 한번 이런 개념들의 이 맞추어서 선지가 잘 나와 있는지, 어느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보겠습니다. 1번, 시계소리, 음악 등의 효과음을 기점으로 A에서 B로, 즉 틀극에서 내부극으로 전환되는군. 아까 제가 물결표시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시계소리 한시 땡치고 유박이 엮여 흐르면서 그 다음부터 숙주가 전하, 바로 이제 거기에 틀극에서 내부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A, 틀극에서 학자가 B, 내부극에서의 줄거리를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서의 등장인물들이 자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거든. 이건 뭐 지문 안 보더라도 당연하죠. 줄거리를 한정하지 않으니까 등장인물도 자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옛날 의상을 입지 않아도, 이거 아까 누가 걱정했죠? 세조 역할 맡을 사람이 걱정했죠. 옛날 의상을 입지 않아도 관객들은 컨벤션에 따라서 B의 배경이 조선시대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군. 자, 그렇죠. 이것도 아까 보기 속에 있었습니다. 네, 관객들은 이 옛날 의상을 입고 있지 않아도, 아, 지금 저 사람들은 조선시대 1450년대에 세조와 사육신 신숙주 얘기를 하고 연기하는 거야. 그렇게 다 암묵적인 동의가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게 컨벤션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4번, CA에서 틀극에서 학자가 신숙주의 비판적인 인물에게 B에서 숙주 역할을 맡긴 것은 인물의 인식 변화를 의도한 것이겠군. 맞죠? 계속 숙주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자기는 결코 그 숙주 입장에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숙주의 그 배역에 몰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해도 계속 학자는 학자는 막상 연기해보면 다를 거라고 계속 오히려 장담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숙주 역할을 맡을 사람의 인식 변화를 의도하고서 일부러 신숙주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맡긴 거고요. 아까 우리가 내부극 지문에서도 봤듯이 오히려 막상 숙주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숙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답은 뭐 5번밖에 없겠네요. 자, 한 명의 배우가 A에서 틀극에서 두 개의 배역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군. 자, 이걸 여기서 끊어보면은 이 실제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군. 요거는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인데 앞에 부분이 틀렸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뭐 숙주 역할 맡은 사람, 학자 역할 맡은 사람, 세조 역할, 성삼문, 정찬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뭐 2명 이상 역할 맡았습니까? 다 한 사람이 한 역할밖에 맡은 것이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틀극에서 한 명의 배우가 두 개 배역 담당했다. 잘못된 선지죠. 네. 아, 잠깐 이걸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정답이니까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뒷부분이 그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군. 이것이 보기에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뒷부분에 그대로 딸려가다 보면은 앞부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낚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1번부터 4번까지가 당연히 적절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고민하면은 5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전화 지문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브레이트의 서사극하고 뭔가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지점 같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세조의 계유정립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다른 작품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보면요. 네, 제가 여기 썼듯이 그
저번 때 한수 프리시즌 모의고사 중에서 그 고전소설 파트에서 원생목욕록이라고 하는 그 고전소설에 대해서 저희가 해설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원생목욕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들이 저승해서 시를 지으면서 뭐 단종의 처지를 슬퍼하는 그런 작품을 시를 썼고요. 바로 또 거기서 마치 조의제문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가 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조의제문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 나오고, 자 그럼 조의제문 하면은 역사에서 어떤 사화하고 연결됩니까? 바로 나중에 연산군 때 무오사화하고 연결되죠. 무오사화. 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걸 쓴 사람은 사림의 대부격인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의제문을 썼고, 물론 김종직이 연산군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아니고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종실록을 만들면서 이 김종직이 썼던, 자기 스승이 썼던 조의제문을 그 실록에다가 실으려고 하는 게 이제 연산군에 의해서 발각되고, 결국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세조가 증조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세조가 왕이 된 것을 그 비방하고, 결국 그 왕의 그 정통성을, 왕실의 정통성을 진짜 그 부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코 용서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살인파들이 대거 또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였죠. 이게 또 조의제문과 같이 조의제문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정창손 얘기가 나오니까 정창손도 사화에 또 연루가 됐는데, 잠깐 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예, 다시 아까 정창손 제가 썼습니다만 그 무오사화 다음 사화가 뭡니까? 연산군 때 갑자사화죠. 무갑기을할 때 무갑기을 갑자사화인데, 갑자사화 원인이 뭡니까? 연산군 자기 생모였던 그 왕비 윤씨가 폐비가 되고, 왕비에서 폐비가 되고 사약을 먹고 죽었죠. 그걸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을 해서 그 자기 어머니가 폐비가 되고 사약을 먹고 죽는데 가담한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아주 또 처벌하는 게 이제 무오사화인데, 아니 갑자사화인데, 이미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무덤 속에서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또 막 시신을 또 막 칼로 막 자르고 하죠. 바로 그거 보고 부관참시라고 합니다만, 바로 정창손 역시 그 살아있을 때 폐비 윤지가 사약을 먹고 죽게 하는데도 가담했던 이유로 해가지고 나중에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부관참시. 네.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마치 그 성산문 같은 사육신의 그런 계획을 밀고 한 거기에 대한 업보를 나중에 죽어서 받았다고 할까요? 또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무오사화 나온 김에 이 정창손도 무오사화 뒤에 있었던 갑자사화하고 또 연결되니까요. 조선 전기의 연산군 때의 사화 순서까지 같이 또 우리가 정리할 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이 지문 순수하게 전화를 가지고 좀 문제를 봤던 것이고요. 잠깐 아까 전에 우리가 브레이트의 서사극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전화 지문에서 좀 연계가 될 만한 부분 한번 찾아보자고 하니까 그 부분만 좀 한두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란색으로 칠하긴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아까 세조 역할을 맡을 사람이 옛날 의상 같은 거 없고, 또 궁중어도 서투르고, 즉 뭐 말투가 옛날식 왕이 하는 말투가 아닌 걸로 연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아까 브레이트 서사극에 나왔던 관객이 연극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네. 관객이 몰입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네. 물론 이 역할을 맡은 배우 자체도 이 역할에 잘 몰입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관객 역시도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않고 요즘 의상 입고서 현대식 말투 쓰면서 자기가 세조고 뭐 성산문이고 신숙주라고 하는데 이게 연극에 몰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브레이트의 서사극 그 핵심 개념 중에 나왔던 관객이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산문 부분도 제가 줄쳐놨습니다만 아까 이 얘기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극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걱정하니까 학자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줄거리 갖춰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제 바로 아까 브레이트의 서사극의 특징이었던 뭘 거부한다? 플롯을 거부한다. 그런 얘기죠. 플롯을 거부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원인 결과 그런 필연적인 구조로 짜여진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냥 연기하면서 알아서 뭐 신숙주 입장 알아서 대변해보고 또 성산문 입장 대변해보고 반박해보고 그렇게 너희들이 줄거리를 만들어가라, 그런 의미죠. 바로 그렇게 여기 학자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점이 아까 그 브레이트의 서사극에서 봤던 그 플롯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연극에서 쭉 지켜왔던 플롯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과 차이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문제를 만들려면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극 대본이 있다는 것 자체로 또 텍스트에 기반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연극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선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그 브레이트의 서사극에 해당되는 작품이요. 이 전화뿐만이 아니고 몇몇 작품들이 또 있을 건데 혹시 고3 시험에 이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제 틀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평론이 쫙 나와 있고 작품은 뭐 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런 서사극에 해당되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작품 지문 밖에서 보기로 주어지면서 브레이트의 서사극 개념을 주어지고 이 해당 지문 속에서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또 짚어나가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지문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2012년도에 이 신명순의 전화를 또 새롭게 또 각색했다고 해야 되나? 새롭게 전화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연극이 공연된 그 잠깐 샘플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이버에 있는 거 같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 옛날 의상을 입지 않고서 연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 극중 배역에 내부극의 배역에 몰입하는 모습을 또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국어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신명순의 전화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 브레이트의 서사극하고 어떻게 또 수능 특강에 나온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까지 같이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가 자부하기를 아마 국내 어떤 그 국어 선생님이 해설 영상도 이렇게 그 수능 특강하고 이 지문을 연계시켜서 해설한 이런 영상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